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10월 28일 오늘이 지나면요. 2023년의 토요일은 단 9번 남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어쩜 벌써 10월 달력 페이지를 넘긴 분들도 계실 테죠. 2023년 달력을 잠시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채워졌나요?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결국 더 나아가게 하는 날들이었어야 할 텐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우리 전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화합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TV를 통해서 상당히 반가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주 MBC에도 참 오랜만에 출연을 하시죠? 그러네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별일 없이 잘 지냅니다만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마음 불편해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뭐 전국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 뭐 전주시에서도 더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방송이 정치보다 강렬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MBC 정동영이다. 아, 이미지가. MBC 앵커 아니셨어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네네. 오래전 일이거든요. 네. 사실 언론보다 정치를 한 세월이 더 길었는데 그렇구나. 아직도 방송 이미지가 네. 그러니까 정치보다 강렬한 거죠. 네. 그래서 저를 알아봐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또 감사한 만큼 그만큼 책임감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전주에서 보면은 뭐 익산, 군산 비슷하죠. 예. 이 저녁 되면 캄캄해요. 불 꺼진 도시, 예.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 도시. 내 책임도 크구나 그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또 남다르게 느껴지는 건 또 MBC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자로 입사하셔서 정치부 또 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스데스크 앵커로도 이제 활약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더 확고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언론인으로서 함께 느끼는 공감대가 있기에 오늘 만남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기자가 되기로 이렇게 마음먹은 계기가 참 궁금해요. 제가 칭찬 한마디 할까요? 네네. MBC 아나운서 중에는 최고의 미남 진행자가 들어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께 칭찬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활자 읽는 걸 좋아했어요. 시골에서 그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이제 신문을 가져오면 그 시골은 이틀 지난 신문이 와요. 아, 그래요? 그 연재 소설 읽는 그런 재미가 그렇구나. 있었고 네. 중학교 때 그 선생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국어 시간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언론인이 있다. 동아일보의 천관후 편집국장이라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생인 제 귀에 그 이름 석자가 꽂혔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제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거예요. 나중에 그 천관후 선생은 제 결혼식 주례를 서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그분을 모시고 역사 모임도 함께 했습니다. 연구 모임. 네네. 제 경우를 봐도 선생님의 한마디, 특히 칭찬, 학생들에 대한 네네. 그런 한마디가 청소년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 선생님의 한마디는 천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학 시절 때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뭔가 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때 3번 끌려갔어요. 경찰서에 한 번, 예. 네. 정보기관에 정보부에 한 번, 그리고 군대 보안사에 한 번 이렇게 끌려갔는데요. 예, 네. 그때는 이제 그때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를 반대하는 데모하다가 잡혀갔고, 그렇군요. 또 친구들과 그 모의하다 잡혀갔고 뭐 이래서 잡혀가서 뭐 옷을 벗기고 고문도 당하고 그런 그 청년 시절의 경험이 저의 몸속에 인권,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의 소중한 가치를 새기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더욱더 확고한 언론이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시절을 또 보낸 거군요. 사실 언론인으로서는 불행한 시기였어요.
자유 언론을 누리지 못하고 네네. 제한된 그런 범위 내에서의 그 보도 활동이었기 때문에 네. 그 행간, 말 한마디, 뉘앙스 한마디라도 더 사실에 접근해서 진실에 접근해서 보도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게 생각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취재 보도했던 또 시절을 겪으셨는데요. 그러면서 언론인으로서 보냈던 날들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좀 어떠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운이고 징크스인데요. 예, 제가 사회부 기자, 이제 정치부 기자를 주로 했는데 맞아요. 출입처를 가면 꼭 큰 사건이 터져요. 아. 그러니까 사건을 몰고 다닌다 이제 이런 예. 별명이 있었는데 제가 외교부를 담당을 좀 오래 했어요. 그때 네. 보면 중국 민항기가 떨어지고 저 불시착하고 네. 칼기 비행기가 떨어지고 아웅산 폭발 사고가 나고 그때가 그 엄청난 시절. 사건인데 이게 다 외교부 소관이었어요. 예를 들면 네네. 그 시절을 굉장히 바삐 보냈고, 예. 좀 뭔가 현장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마주하면서 느낌마도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공부한 게 많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네. 그것이 이 공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또 MBC 뉴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는 모습이 또 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상당히 궁금해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가슴 속에 예. 갈망,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정권 교체라는 게 없었어요. 95년도에 김대중 총재가 예. 정계 복귀를 하면서 이제 신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평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젊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수혈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제안이 왔었죠. 그때 정권이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언론 자유도 설 수 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제대로 선 민주주의와 인권 국가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확신으로 참여했던 거죠. 사실 언론인으로 살아가다가 정치인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어떤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겠지만 나의 어떤 삶의 그 방식이나 또는 표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언론인은 관객석 또는 평가위원석이라고 한다면 정치인은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연이든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네. 뭐 무대 위에 장소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다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론은 냉정해야 하잖아요. 차가운 머리가 필요해요. 예. 그런데 정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열정. 예. 그다음에 언론은 객관성이 생명해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 정치는 자기 주체가 분명해야 돼요. 주관성과 주체가 분명한 사람이 이제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가치. 하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반평화, 불평화. 네네. 아직도 분단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겠다. 그런 신념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뭐 재미있는 좀 질문일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은 이제 멋있는 곳에서 또 이렇게 마련된 곳에서 이렇게 브라운관을 통해서 또 시청자들을 만나봤잖아요. 근데 선거 유세를 하고 또 이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뭔가 좀 나를 내려놓기도 하고 뻔뻔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좀 마주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활동하려면. 네. 방송은 오늘 저도 분장을 했습니다. 분장실에서. 네. 근데 정치는 분장을 할 수는 없죠. 예. 결국은 맨 얼굴로 하는 거고 맨 정신으로 하는 거고 네. 맨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진정성을 갖지 않으면 금방 국민들이 알죠. 유권자들이. 그 가운데서 뭐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느낀 기간은 전혀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정체성이라는 말씀 중요한데요. 네. 정치에 있어서 거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정체성. 예. 이제 그것이 약하면은 이제 이해관계에 휘둘리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예. 뭐가 이로운가 해로운가 허허. 이 속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체성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죠.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전주가 유독 남달리 여겨지실 이유가 전주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고 15대 국회에 입성을 예. 하셨습니다. 득표율이 당시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최다 득표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값진 득표를 하실 거라고 당시에 예상을 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 못했죠. 저로서는 참 과분한 사랑이었고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지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랑과 기대를 해주신 것은 예. 일개 국회의원으로 머물지 말고 말하자면 300명 중에 1등으로 뽑아줬으니까 좀 더 큰 사람이 되라 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늘 그래서 서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자부심도 있어요. 그 자부심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누구에게도 꿀릴 필요가 없는 거고 또 대통령이든 권력자든 누구에게도 바른 말 할 수 있는 거고 당당하게 민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쇄신 정풍 운동의 기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전주 시민이 뒷받침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치인에게는 그 득표율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군요. 과분한 거죠. 10명에 9명이 저를 찍어주셨으니까 네.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나 감사하고 과분한 지지였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는 NSC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그 NSC라고 하면 N은 국가예요, 국가. S는 안보고 이제 C는 회의체, 국가안보회의의 이제 위원장을 제가 했는데요. 통일부 장관 했다는 건 잘 아시는데 네네. NSC 위원장을 했다는 거는 잘 모르세요. 근데 그렇군요. 저는 이 최초로 통일부 장관 중에서 NSC 위원장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국무조정실, 이 대통령 비서실의 안보보좌관실까지를 통할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개 장관 자리는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되고 나서 그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청와대로. NSC 위원장을 좀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만 가지고는 제가 하고자 하는 개성공단을 여는 일을 해내기가 벅찹니다. 근데 흔쾌히 허락했어요. 통일부 장관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미국에 없어요. 일본에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개성공단을 휴전선 너머에 공단을 여는데 미국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 백악관 안보보좌관 콘돌리사 라이스, 상무장관, 또 당시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네오콘 이제 신보수의 수장이었는데 예. 이분과 담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힘이 안 실리죠. 만날 수도 없고. 근데 NSC 위원장으로서 담판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예. 개성공단에 첨단 기계 설비 같은 걸 갖고 들어가서 예. 공장을 돌릴 수가 있었던 어허. 거죠. 그렇군요. 크게 보면 정치력이죠, 정치력. 네. 제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네네. 또 대통령에게 NSC 위원장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맞아요. 또 그 힘을 가지고 미국을 찾아갔고 또 북한에도 가서 특사 겸 NSC 위원장으로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 포기를 설득했고 그래서 당시에 2005년 9월 19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의 북경에서 모여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네네. 북한이 거기서 중요한 전략적 결단을 합니다.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개발 중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 그걸 설득한 거지요. 예. 그 석 달 전에 평양에서. 네. 제가 통일부 장관만 갖고 했으면은 그게 말이 잘 안 먹혔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탄탄하게 지역에서부터 정치력을 쌓아 올리고 통일부 장관과 또 위원장을 거치면서 또 외교의 어떤 역할까지도 꾸준히 해오시다가 2007년에 이제 대선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장관님께 이 대선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에서 되돌아봤을 때 그 대선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까 전주 시민이 베풀어 주신 그 큰 기대와 사랑을 늘 의식하면서 예.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제가 당시 통합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맨 먼저 전주 시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전북도민들이 떠올랐습니다. 대선 후보가 됨으로써 그 기대에 부응했구나. 네. 그런데 불행히도 뭐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정치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꾸는 꿈을 모든 사람의 꿈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정치인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권력 중에 대통령 권력이 제일 크지요. 그래서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큰 권력이 필요한 거죠. 네. 저에게 큰 꿈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남녀의 불평등, 임금과 직업, 여러 가지 조건의 불평등, 기회의 네. 불평등, 지역의 불평등, 영남과 호남의 불평등, 서울과 지방의 불평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 이걸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이는 것, 어떻게든지 통합된 사회, 통합된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 네. 이것이 저의 정치인으로서의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분단이 지속되지 않고 평화체제로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의 모든 걸 바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 기회를 놓친 것이 굉장히 뼈아프죠. 네. 근데 대선이 좀 잘 안 되고 나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고민도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정치의 길을 더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지 또 반성문을 쓰기도 하고 막 그러셨다는데 그 이후 직후는 좀 어떠셨습니까? 반성문 썼죠. 제가 대선 떨어지고 1년 뒤에 네. 10여 년 정치 96년에 들어와서 2007년에 대선 예. 11년 동안 정말 저로서는 정치인으로서는 고속 성장을 한 셈인데 네. 그 과정에서 내가 땅에서 30cm, 50cm 떨어진 허공을 걸으면서 정치를 해왔구나. 저 국민들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전국 도처에서 아우성과 비명이 들리는데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한 정치였구나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성문. 네, 네. 그리고 제가 노동환경위원회를 자진해서 가서 약자의 눈물 흘리는 약자가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사연을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반쯤은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또 할 수 있으면 또 도와드렸고 그렇게 해서 용산, 한진, 희망버스, 쌍용, 강정 그 밖에도 전국 방방곡곡에 눈물 흘리는 곳, 아우성이 들리는 곳을 찾아다니며 현장 정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이런 강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충분한 경로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힘없고 돈 없고 뭐 없는 사람들, 예.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은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예. 든든한 백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치를 해야겠다고 그때 결심했고 동료들이 그랬어요. 뭐 국회의원이 어떻게 시위 현장에도 가고 뭐 그러냐라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틀린 생각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껴안아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합니다. 그래서 대선 후엔 오히려 더 현장 중심으로 발걸음을 옮기겠다 해서 현장 중심의 정치를 또 해오신 거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습니까? 뭐 하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진 희망버스인데 한진중공업에 이제 그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이 크레인 저 높은 곳에 30m 상공에 고공 농성을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이어가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희망버스가 조직돼서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부산 영도 조선소로 이제 몰려가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희망버스에 저도 동승해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정치인은 거기 가서 이제 항의하고 시위하는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예. 뭐냐?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공농성의 외침을 들어야 할 사람은 오나란 말이에요. 네. 재벌 회장이에요. 근데 재벌 회장의 귀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야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당을 찾아갔습니다. 여당 대표가 그때 홍준표 지금 시장이 대표인데 그렇군요. 제가 홍 대표, 당신이 당 대표 될 때 그 조선일보에 보니까 조선소 노동자의 아들 여당 대표 되다라고 이 제목이 달려 있던데. 예. 아니 지금 조선소 노동자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오불과는 뒷짐지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회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 좀 설득을 해야 되겠다. 예. 결국 홍준표 대표의 주선으로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노사정관, 노조 대표, 회사 대표, 정부 대표, 노동부 장관, 그리고 국회, 여야. 이렇게 해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합의안을, 중재안을 만들어서 결국 김진숙 지도위원이 309일 만에 비극적으로 결말이 안 나고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는데 그때 정치라는 건 결국 정치력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고향이자 전기에 물꼬를 튼 우리 지역을 향한 애정도 남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전 국회의원으로서도 또 이 사안들을 많이 또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전부터 사실 전라북도는 또 뭐 정치적 안팎으로 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가 있기도 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참 다른 감정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전에 참 전북도민이 아프면 저도 아픕니다. 예. 30년 동안 우리는 새만금 노래 부르고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새만금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거다. 새만금 공항 600억 예산을 60억으로 깎아버렸어요. 600억을 60억으로. 공사 착공 못하는 거죠. 저 항만 1,600억 예산을 400억으로 깎아버렸어요. 분산에서 새만금 항까지 인입 철도 110억인가 계상됐는데 그건 다 정보고 협의해서 각 부처 간에 기재부가 그거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보복성 예산 삭감 이건 해방 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라북도에 힘이 있었다면, 정치력이 있었다면, 정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무시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북에 중심이 없었고 힘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약자는 뭉쳐야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낼 때는 화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익, 새만금 예산 6,600억 중에서 5,200억이 날아갔는데요. 이 5,200억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원로로서 또 따끔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정동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언론인 또는 정치인 또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각각 다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동영이 바라보는 정동영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또 궁금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투사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대부분 다 투사적인 이야기였는데. 아닙니다. 네. 이 갈등과 싸우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고요. 화합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또 정치의 본질은 통합이거든요. 국민 통합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자기를 안 찍은 사람이 많거든요. 정치인에게 있어서 통합은 지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합, 경제 통합, 그러기 위해서 또 정치 통합. 지금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반 되도록.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정치 통합이 되겠어요? 대조적인 게 독일입니다. 독일은 지금까지 수십 번의 내각을 2차 대전 이후에 했는데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 연립 내각입니다. 야당을 끌어들여서 연정을 하는 거예요, 연합정부. 우리 역사에서는 김대중, 김종필 연합정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IMF 극복했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 만나지도 않고 서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반목하고 증오하는 정치, 이건 실패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제 정동영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 간의 이 화해 협력 그리고 통합 그 상징인 개성공단을 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화해 정치인이라고 하셨는데 또 화해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어떤 세력과 그런 세력을 정치를 보면은 또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구동존이가 제 좌우명입니다. 구동. 네. 뜻이 같은 사람을 널리 구하고 이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그냥 공존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네네. 구동존이 저는 저의 좌우명이자 그게 정치의 핵심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전북도민으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기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북이 유사일에 가장 어려운 처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저 혼자 유유자적하게 편하게 평온하게 지낸다는 것이 굉장히 죄스럽습니다.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북도민들께서 보내주신 그런 과분한 사랑으로 당대표도 하고 당의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전북에 기여해라, 힘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있습니다. 무겁게. 깊이 숙고해서 조만간 결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또 지켜봐준 시민분들과 또 도민분들에게 끝인사 한번 해주시죠.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새만금 30년 동안 우리가 새만금 노래 불렀는데 뭐 안 나왔어요. 근데 작품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배터리 맞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가 된 거예요. 울산, 포항, 청주. 거긴 이미 삼성, 현대 등등이 투자해서 기반이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허허벌판인데 자 경제 발전 단계에서 우리를 먹여 살렸던 철강, 화학, 또 조선, 자동차, 또 반도체 우리는 변방이었어요. 우리는 찬밥이었어요. 철강 산업이 있습니까? 조선이 있습니까? 화학이 있습니까? 반도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반도체 신화의 대를 잇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입니다. 미래 석유라고 하죠. 예. 근데 여기에 어쨌든 젊은 도지사가 당선돼서 그냥 저돌적으로 돌파해서 이 배터리가 특화 단지가 됐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달리는 자동차에 가령 5천 이제 전기 자동차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2,500만 원이 배터리 값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 배터리의 절반이 그 원료 소재하고 네네. 전구체라는 겁니다. 이게 새만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 산업의 중심이 이제 새만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 부러워했는데 이제 미래 석유라고 불리는 반도체 신화의 대를 잇는 배터리 산업에서 우리가 이제 새만금이 희망의 그런 땅으로 일어설 수 있다. 네. 비록 잼버리 파행 그리고 예산 삭감 폭거로 찬물벼락은 맞았지만 네네. 이걸 잘 뚫고 나가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뭉쳐서 힘을 모으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 참 넘어져서 울상의 분들이 참 많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서로 화합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